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많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항상 활동에 제약이 많았었어요. 무리한 운동은 저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 저도 너무 지치고 답답해서 힘차게 뛰어보고 싶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며 달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분이 좋았었죠. 그런데 분명 저는 뛰고 있었는데 눈을 떴을 땐 병원에 누워 있었고 그 짧은 순간에 정신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친구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 뛰었다가 큰일 난 적이 있었는데 성인이 되었어도 제 몸은 커지기만 했지 달라진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자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제가 쓰러지면 부모님께서 슬퍼하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렸죠. 오로지 저만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분들이었는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또다시 일을 저지른 것 같아 그날 이후 2번 다시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삶들이 너무 무료했었고 뛰었을 때 온몸에서 느껴지는 전율을 잊지 못해 억누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했다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부모님께 또다시 슬픔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 뛰고 싶은 마음을 통제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결국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병원에서는 조금씩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까봐 항상 옆에서 머물길 원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일적으로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언제 어디서든 연락이 되고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길 바라셨어요. 가족 모두 이 문제에 대해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제가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무리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이 다니시는 회사에 제가 소속이 되는 거였어요. 의사는 제가 성인이고 기본적인 체력은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으로 조금씩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길 권했어요. 처음에는 사무 일을 조금씩 도와서 했지만 제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 크게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제 눈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왔고 땀 흘리며 즐겁게 일을 하는 모습에 저도 함께 청소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무리를 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제가 최대한 조절하며 일을 하겠다는 말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청소일은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만큼 제 몸 또한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처음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었고 매일이 행복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건강해진 모습을 보시곤 예전과 다르게 마음이 많이 편해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 어디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온다고 안정적인 삶을 살던 저에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고 믿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도 언제나 해왔던 것처럼 청소 일을 하고 거의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 옆을 지나던 한 여성분과 부딪히게 되면서 그분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심하게 넘어졌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길래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먼저 사과를 드리는 순간 제 얼굴에 손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더러운 청소부 주제에 내 앞길을 막아? 너 때문에 지금 팔목이 다쳤잖아. 삐끗했는지 시려 죽겠다고. 여기 관계자 어디 있어? 오늘 하루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너 아주 잘 걸렸다.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해? 내 아들이 여기 로펌 회사 변호사야. 뭘 그렇게 노려봐? 그쪽이 통화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오다가 저한테 부딪혀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제가 중년 여성의 말에 반박을 하는 순간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대드냐며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자 주변에서 같이 일하시던 작업자분들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여성을 겨우 말려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자 경비분들이 오셔선 무슨 일인지 물어보길래 저는 침착하게 설명해 준 뒤 가슴에 통증이 생겨서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 벽에 몸을 기댔고 저를 노려보던 여성은 변호사인 자기 아들을 당장 불러달라며 저 때문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길래 경비원은 여성을 데리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잠시 뒤 경비원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니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여성은 그럴 리 없다며 경비원분들한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조회해보라고 더욱더 난리를 쳐댔어요.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로펌 변호사인데 왜 명단에 없냐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면서 소란 때문에 일하던 모든 분들이 로비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며칠 전에도 로펌에 와서 아들과 만났었다고. 내 아들 이름 박세우로 다시 신원조회 해보라니까. 아, 글쎄 몇 번을 검색해봐도 그런 이름은 명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더 이상의 소란 그만 피우고 그만 나가주세요.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여긴 일반 회사가 아니라 변호사분들이 일하는 로펌 회사입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이 난리를 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검색해 보라니까. 지금 어디에 손을 대? 이거 안 나? 당장 내 아들 불러오라고. 윤정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연락받고 내려왔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저기요,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랑 얘기하시죠. 아, 그쪽이 저 근본도 없는 천한 것의 아빠요? 전현 때문에 내 옷이 더러워진 거 안 보여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딸내미는 청소 일을 하는데 그쪽은 비싸 보이는 정장 빼입고 있는 걸 보니 지 딸 부려먹고 돈만 빼먹는 나쁜 놈인가 보네.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정신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조용히 넘어갈 테니
더 이상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잘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아들이 여기 로펌 변호사라고. 신원조회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전화해서 내 아들 나오라고 하면 되겠네.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부녀지간 아주 쌍으로 난리구만. 여성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어디선가에서 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며 화장실에서 걸어 나온 남자를 여성이 보는 순간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저도 그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눈이 마주친 남자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은 그 남자를 쫓아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수차례 눌렀고 저와 아빠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앞에 보이는 대표실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쳐나왔고 저희 가족과 여성이 앞을 가로막은 순간 난감한 표정을 보이는 남자와 대표실에서 뛰쳐나온 그분은 제가 8년간 알고 지냈던 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저와 아빠는 그제서야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모든 걸 듣고 계셨던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죠. 그 사람들이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아빠는 로펌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복장은 또 뭐고? 지금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왜 공사장에서나 착용하는 헬멧을 쓰고 먼지투성인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건데? 그리고 너는 지금 옷이 그게 뭐야? 며칠 전에 이 건물에서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왔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거냐고? 당신이랑 너 지금 여태까진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그동안 보여준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냐고 묻고 있잖아.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커진 것 뿐이에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나도 지금 많이 당황스럽거든? 저 사람이 찾고 있던 우리 아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정말 세우 씨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처음에 이름 듣고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게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일단 대표님 회사에서 소란 피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을 테니 저희 좀 일단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 난리를 피워놓고 보내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내 딸과 어떤 관계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라고? 저 사람이 내 딸 머리채를 잡아챈 건 알고 있나?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나는 지금의 상황을 조용히 넘어갈 생각은 조금도 없네.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분이 이 회사 대표라는 거야? 그리고 저 청소부 여자가 대표의 딸이고? 그런데 왜 저런 복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네 때문에 일이 상당히 커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숨김없이 설명해야 할 거야. 우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 것 자체도 용서가 안 되지만 내 딸이 저 사람 때문에 심장에 큰 무리가 올 뻔했다고. 그리고 박 소장님도
지금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죠. 저와 1년 동안 만남을 유지해왔던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었지만 변호사는 아니었어요. 회사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유지보수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복합적인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신 박 소장님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아빠는 8년 전에 부자가 면접을 보러 왔었는데 열심히 살려는 모습이 보기 좋아 회사 일을 맡기게 된 거였고 서로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꽤 친한 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밖에서도 몇 번 만나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셨지만 제가 처음 하는 연애다 보니 뒤에서 묵묵히 지켜만 보셨어요. 아빠는 그동안 봐왔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결혼까지는 이르더라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접근했던 모든 게 전부 계획적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만나고 있던 중년 여성은 남자친구의 새엄마로 들일 계획이었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박 소장님은 그 여자를 아내로 들이기 위해 현재의 모습이 아닌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였고 박 소장님의 아들인 제 남자친구 또한 직업을 속여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그 여성에게 로펌 회사 변호사라고 속이게 되었고 여성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찰떡같이 믿고 있던 거였어요. 로펌 회사에서 정장을 입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으니 누구라도 변호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거짓된 삶이 지속되자 여성은 예고 없이 저희 아빠 로펌 회사에 찾아오게 되었던 거고 청소 일을 하고 있던 저와 몸이 부딪히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되었죠. 자네와 박 수장님 때문에 생긴 이 모든 상황들이 어찌됐든 잘못됐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저희가 한솥밥 먹은 지 그래도 8년이나 됐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니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제 딸이 정신과 신체적인 피해를 봤으니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내 딸 머리채를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니 앞뒤 안 가리고 생각 없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네와 박 소장님은 이번 달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우리 회사에서 나가줘야겠네요. 대표님, 잠깐만요.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엔 없어요. 원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저는 아직까지 윤용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건 윤정 씨와의 관계도 그만 정리해 달라는 건데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어머, 저도 피해자예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저를 속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놈들이 먼저 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고 남의 회사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제 머리채를 잡은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청소하고 있으면 천하고 근본도 없는 사람이에요? 선처는 절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놈이 변호사인 줄 알았고 나랑 혼인신고한 저놈은 대기업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머리채 잡은 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조용히 넘어가자.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우린 고부지간이 될 수 있는 사이였잖아. 대표님과 저는 사돈지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안 될까요? 저도 피해를 받은 만큼 선처해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변호사로 고용해 주세요. 지금 억울한 건 누구보다 저라고요. 그쪽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손부터 올라가는 그런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쪽을 용서해 준다면 아마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윤변, 자네가 내 딸을 변호해 주게. 이 세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 진행할 테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거야. 거짓된 삶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 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똑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다가갔는데 아버지가 솔직하지 못해서 저까지 피해를 봤다고요. 대표님,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전부 다 제 아버지가 시켜서 저지른 짓인데 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 삶까지 문제가 생겼잖아.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도 지금은 너무 화가 나고 저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오죽 제가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모든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배경은 거짓이었지만 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새엄마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잘못된 처신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모든 처벌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의붓아들과 대표님 따님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1년이나 교제했다면서요. 그럼 결혼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잖아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낸다면 제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윤정 씨? 내가 윤정 씨한테 보인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좋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좀 전까지만 해도 사기당했다고 난리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저보고 천하고 근본도 없는 여자라며 머리채를 잡았잖아요. 저희 아빠가 로펌 회사 대표라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이미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그쪽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물릴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갈 수 있잖아. 나도 피해자라고 좀 전에 전부 다 설명해 줬는데 내가 다 떠안고 간다니까.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냥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면 앞으로 평생 잘해줄 수 있다고. 심장이 안 좋다면서 왜 청소 일을 한 거야?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을 가야지. 제가 원해서 하는 걸 굳이 당신한테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빠, 이제 저 사람들 그만 회사에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 봐. 나 억울해서 못 나가. 눈앞에 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내가 왜 이걸
놓쳐야 되냐고. 당신이랑 세우가 행동만 똑바로 했으면 이 결혼 성사되는 거였잖아.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냥 조용하게 지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우리는 그동안 속이 편했는지 알아? 거의 다 왔는데 당신 때문에 전부 망쳤다고. 그동안 좋은 이미지 심어주고 밑바닥 다짓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람 마음 먹기가 쉬웠는지 알아? 당신이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서 접근한 건 맞지만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 때문에 놓쳐버렸어. 박 소장님과 여성은 서로 뒤엉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아빠는 경비원들을 불러 그 사람들을 내쫓았고 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 뒷배경도 아닌 인간 자체가 때묻지 않고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끌린 거였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숨기고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헬스장 같은 곳에 가지 않는 이유는 사회의 한 무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아빠 회사에서 사무일을 했던 거였고 제가 원하는 일은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을 원했던 거였는데 그때 때마침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청소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이끌어 가신 회사이기 때문에 제 손으로 직접 청소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던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 일을 하면서 저와 함께 일을 해왔던 작업자분들께서도 저를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날들을 보내올 수 있었죠. 청소 일을 하면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과도 좋은 만남을 유지하게 되면서 미래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혔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향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진심이었다며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대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되었죠. 어떠한 말도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정식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부턴 모든 게 진심이었어. 단 한순간도 거짓은 없었다고. 이런 내 마음 네가 더 잘 알잖아. 나한테 정말 조금의 기회조차 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미 너희 집안의 모든 실체를 전부 다 보게 됐는데 뭘 어떻게 바로 잡을 건데? 우리 집안의 배경 때문에 접근했다는 걸 전부 다 알아버렸잖아. 그리고 박 소장님과 혼인신고한 그분 또한 속아서 도장 찍은 거라며. 일부러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려 혼인신고부터 한 거였다며. 결혼식을 진행하면 모든 게 들통날까봐 그렇게 속이고 살림까지 차렸다는데 너는 나한테 조금도 거짓된 마음이 없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우리 관계 이미 끝났고 아빠가 이미 고소를 진행한 상태야. 우리 아빠도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8년을 함께 회사에서 몸담갔던 사람들이고 우리 관계를 정말 좋게 바라보고 계셨다고.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능력이 부족하고 아빠 마음에 안 들어도 인성 하나 보고 지금까지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면 우리 아빠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생각은 안 해봤어?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을 생각했다면 일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지.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직하게 살길 바랄게. 저는 무릎 꿇고 애원하는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린 뒤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털더니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침을 뱉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데 자기 아빠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귀에 들려온 단어 하나는 실패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그 사람 앞으로 차 한 대가 멈추었고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아비였습니다. 저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던 것조차 거짓인 걸 알 수가 있던 거였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날 이후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예요. 저를 향한 모든 것들이 진심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조차 거짓이었던 거죠. 앞으로는 사람을 만날 때 제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의심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인 걸까요?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속마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상처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앞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 인생을 바쳤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걸 쏟아부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던 남편 또한 열심히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 때 남편 얼굴 좀 보려고 잠깐 안과를 방문했던 어느 날 휴게실에서 남편과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여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거리며 상당히 거슬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심기가 불편해진 저는 휴게실의 문을 활짝 열었고 남편은 처음 본 여자와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본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반겨주면서 안과를 찾아와 준 손님이라며 점심시간이라서 진료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길래 잠깐 대화를 나눴다면서 처음 본 여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둘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들어 보이면서 신호를 주자 남편은 그 여자와 대화를 끝내고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환자를 떠나서 다른 여자한테는 웬만해선 잘 웃지 않던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죠.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웃어 보이는 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앞으로는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는 눈이 많은데 괜히 쓸데없는 말들이 오고 가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우리가 여기에서 자리 잡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렸던 거 알지?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나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잘 될수록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오늘 처음 본 환자고
보통 점심시간이라고 하면 진료 시간에 다시 오는데 그 환자분은 좀 다르게 계속 기다리길래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잠깐 말 좀 붙였던 것뿐이야. 그리고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내가 처신을 못하겠어?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가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앞으로 엄청난 일이 펼쳐질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었죠. 저도 제 일이 있다 보니 남편의 안과에 자주 오지는 못해도 웬만해선 최대한 남편 퇴근 시간대는 맞춰서 집에 같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남편 안과로 향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거의 다 도착해가. 지금 차가 좀 막혀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벌써 건물 밖으로 나온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같이 못 들어갈 것 같네. 오래간만에 친구 녀석이 찾아와서 같이 저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나가던 길에 내 얼굴 좀 보려고 잠깐 들렸다는데 그냥 돌려보내긴 그렇잖아. 아, 그래? 내가 아는 분이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너무 늦게까지 있다가 오진 말고 적당히 시간 보내고 들어와. 갑자기 찾아왔다는 남편의 친구분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리게 되었어요. 결국 저 혼자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은 12시 정각이 되어서야 들어오게 되었네요.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친구분과 최대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조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믿었던 만큼 남편 또한 저와의 약속을 깨지 않았고 12시가 넘지 않게 들어온 점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풀려 있었죠. 남편은 많이 피곤했는지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저도 집안을 대충 정리하고 먹고 있던 맥주를 마저 마시며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위층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차에 올라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지만 저희 집이 고층이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게 속편할 것 같아 저도 서둘러 잠이 들었네요. 하지만 눈을 감고 잠이 들 때까지 새벽에 저희 집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여자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좋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라는 연락을 주셔서 찾아뵙게 되었는데 현관문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휴게실에서 웃고 떠들던 환자분이셨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는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모가 왜 저 여자와 함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지 여쭤보게 되었고 시모가 설명해준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잘 알지도 않는 사이인데 무슨 투자를 해준다는 거죠? 그 여자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던데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함부로 믿어선 안 돼요. 어머님도 너무 마음 열지 마세요. 너는 좋은 마음 가지고 찾아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니?
재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안 잘 되게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며칠 전에 좀 전에 있었던 저 여자분의 가족과 식사 한 끼 했었다. 지금까지 여러 안과를 다녔었는데 제일 친절하고 지식도 많아서 진료받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함을 표했었다. 며칠 전에요? 그이가 개인적으로 식사를 가진 자리는 오래간만에 친구분이 찾아와서 식사한 거 말곤 없는데요. 너한테 제대로 설명 안 했니? 그때 저녁 늦게 들어갔을 텐데 몰랐어? 하여튼 저 집안 사람들이 내 아들한테 관심이 많더라고. 진료를 잘 본다고 전국에 소문이 퍼졌나 보더라. 서울에서 지방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정말 우리 아들이 대단하긴 한가 봐.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이미 기분은 상해버린 터라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온다고 했으면서 알고 보니 휴게실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던 그 여자의 집안과 식사 자리가 있었던 거였네요. 그리고 시모가 저를 부른 이유는 그때의 식사 자리를 대접받은 것도 감사한데 남편의 인생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잔치를 해야겠다며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인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너한테 하기 힘든 걸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에도 정말 많은 명의가 있을 텐데 굳이 지방에 있는 안과의까지 찾아와서 진료 몇 번 받았다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저로선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얻어갈 게 있다고 쓸데없이 시간 내서 가족 단위로 찾아와선 식사까지 대접하겠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보다 그 사람들을 몇 번이라도 더 만났고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다. 너는 내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질 않는 거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이런 기회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무턱대고 덥석 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더 큰 걸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준다면 그만큼 원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권의 안과를 차린다는 건 정말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거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땐 후회도 이미 늦어버릴지 모른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하면 된다. 만약 너 때문에 좋은 기회 놓치면 책임질 거니?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키는 거나 잘하라고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계셨죠. 시모와 대화해봤자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알겠다고 얘기한 뒤에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네요. 남편도 방금 들어왔는지 식탁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당신 저번에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온다고 말했었잖아. 나 방금 어머님 댁 다녀왔거든?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 저번에 당신이랑 휴게실에서 같이 대화 나누던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할 거야.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의심이 되는지 알아? 당신 나한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 하더라? 다 설명하려고 했어.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원래 계획은
정말 친구와 밥 한 끼 하려 했는데 갑자기 그 환자분이 찾아왔더라고. 가족분들을 모시고 찾아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진료보는 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환자분들 성향이 다들 다르니까 그분은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 나도 그런 적은 처음이었거든. 그런데 그 환자분 아버님께서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시길래 약속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꺼내려 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찾아오셨고 분위기를 살피시면서 대화를 주도하시더니 환자분 아버님께서 우리 병원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되신 엄마가 식사 자리를 허락하셨지. 너무 정신이 없던 터라 연락한다는 것도 깜빡했는데 일단 그분들이 나빠 보이진 않았었어. 당신도 잘 알겠지만 내가 의심이 많은 편이잖아?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일단 동네에서 잘 나간다는 의사가 왜 서울권에 진입을 못하겠어? 문제는 자금이잖아? 그런데 그걸 해결해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받게 되는 구조더라고. 자리만 잡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 그리고 하루 이틀 일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환자들 진료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서울권에 자리 잡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좋은 조건인 것 같아 뜻을 함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거야. 당신한테는 말하려 했는데 일단 내 머리가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설명해 주려고 했지.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의심이 많잖아? 우리도 똥똥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않겠소?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 뭘 믿고 따라가겠다는 건데? 나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 그냥 이대로도 만족하니까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찌됐든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남편도 이미 서울에서 안과 차리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힘들게 쌓아온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그 여자를 따로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분들께 그 여자가 오게 된다면 연락달라고 부탁을 한 뒤 기다리게 되었고 며칠 뒤 그 여자가 안과에 도착했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안과를 찾아가게 되었네요. 진료를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가까이 다가가 대화 좀 나눠야 할 것 같다며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잘 알고 계시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희 남편에게 계속 접근하는 거죠? 환자분 집안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많아서라기보다 원장님의 실력이 이런 총구석에서 썩히기에는 아까운 것 같아 병원을 서울권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투자자일 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금 저희 집안에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쪽한테 투자받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 여기에서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괜히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혹시 지금 저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을 어떻게 할까봐 불안하세요? 둘이 따로 만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엄연히 저희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 놓치면 감당할 자신은 있으세요? 원장님께서 능력이 되고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높으신데 굳이 왜 동네 총구석에서 썩히게 만드시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장님의 와이프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원장님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했을 텐데요. 무슨 가두리 양식장도 아니고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원장님이 움직여야 한다는 건 혼자만의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제가 아예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 가진다는 조건 하에 서울권으로 진입을 시켜주겠다는 건데 정말 앞뒤가 꽉 막히셔서 제가 더 이상 무슨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입 아프게 설명드려봤자 결국 반대하실 거잖아요? 저는 사모님과 다르게 시간이 금인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는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이 말이 아닌데도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전혀 모른 채 그 여자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게 확고했고 저를 무시하면서 그 여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정말 서울권의 안과를 차려주었네요.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속고만 살아왔던 것 같다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말로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에서 남편에게 투자한 금액은 17억 정도였고 위치도 상당히 좋아 개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와 주실 것 같아 보였어요. 시무와 남편은 기뻐 날뛰며 곧 개원할 안과를 보면서 꿈만 같다고 행복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지방 총구석에서 벗어나 서울권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준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잔치상을 차려야겠다며 일정을 잡으셨고 저는 시모의 지시대로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다 보니 오히려 저는 할 말이 없었고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마터면 저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했다고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모를 도와 음식 준비뿐이라 최대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한창 음식을 준비하다가 코피까지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시댁에 모두가 함께 모였는데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시댁 집안의 가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남편의 옆자리에 그 여자를 자리에 앉혔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에게 해준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 사람들과 남편과 시모는 누가 봐도 상견례하는 자리 같은 느낌을 지을 수 없을 만큼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술이 좀 과한 건지 그 여자에게 고맙다며 밥을 떠먹여 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둘의 사이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며 며느리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본처가 떡하니 앞에 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모두가 더 크게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네요. 그날 정말 머리끝까지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억지로 눌러 참아가고 있던 그때 남편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잠시 뒤 그 여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바람 좀 쐬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기류가 흐르는 걸 느끼게 된 저는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곧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걸 목격한 저는 조용히 남편의 뒤를 따랐고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은 온몸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소름 돋는 말들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민니 씨 덕분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 앞으로 우리 관계는 더욱더 발전할 거고 앞날은 꽃길만 열릴 거야. 그 전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우선일 거야.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만큼 당신도 내가 원하는 걸 하루빨리 줘야 하잖아. 최대한 서둘러서 둘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 옆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그거야 걱정하지 마. 사기라고 생각했다가 제대로 한 대 맞아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해. 이걸로 확실하게 기 죽인 다음 계속해서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다가 내 앞날을 그 사람이 막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당신 옆으로 갈 거니까 우리 자기는 결혼식이나 신경 쓰고 있어. 남편과 그 여자는 투자자의 관계를 이미 넘어선 사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남편의 마음은 이미 그 여자에게 전부 다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너무 믿기 힘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 바람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고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고 결국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현관문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제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남편의 팔짱을 끼더니 슥 기대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살짝 놀라는 것 같더니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하루빨리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시키고 싶었는지 남편의 손을 잡았던 거였죠. 남편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나가기로 결정을 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이성을 잃게 되었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시모와 상간녀의 집안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와 뜯어 말리고 있는데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며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뒤흔드셨죠. 남편과 결혼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남편에게 뺨을 맞은 거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거였네요. 저도 질세라 시모를 밀쳐내고 남편과 상간녀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상간녀는 사람도 임자가 있다며 저와는 인연이 아니라면서 서둘러 이혼하라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저 혼자 속고 있었던 거였지 이미 시댁 집안과 상간녀의 집안은 서로 모든 대화가 끝이 난 상태였어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상태로 혼자 집에 들어오게 된 저는 오열을 하게 되었고 집을 지키고 있던 애들은 제가 눈물을 보이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네요. 모든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놔야 하는데 차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과 더 이상 살아갈 마음이 없던 저 또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리자 집안은 또 한 번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인생의 앞날을 막은 사람이 저라고 더 큰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대들고 있었네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쓰러지시기까지 했지만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저에게 고마워하며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노력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매일 밥 먹듯 얘기했던 사람이 더는 제가 쓸모없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보단 돈이었던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세월들을 정리한 뒤에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이 개원한 안가로 들어가려 하는데 상간녀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안가에서 나와 어디론가 달려가더라고요. 상당히 다급해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어느 요양병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과 이어지는 대화는 왜 상간녀가 남편한테 접근했는지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다시 안가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푹 빠져선 이혼 서류 가지고 왔냐며 서둘러 도장 찍고 제출하자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니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잘 생각했어.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 보는 게 제일 좋다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각자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다시 시작하게 된 삶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 내 자식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지금 나는 새롭게 시작한 가정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 당신이 애들한테는 잘 좀 설명해줘. 아빠가 보고 싶어도 나는 절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모두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지 않겠소? 그래,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니 앞으로 잘 살면 그만이겠지. 나도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찾아오지 마. 당신이랑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끝인 거야. 그런데 그거 알아? 당신이 아직 하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사람은 복수를 꿈꾸게 되면 자기 인생도 버리게 되는 거거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아직까지 나한테 미련이 남은 거야? 어차피 도장 찍었고 끝난 관계인데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는 건데? 그곳에 가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고 당신이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야. 앞으로 잘해봐. 넌 인생 정말 꼬였어. 남편은 제가 건넨 요양병원 명함 한 장을 쥐곤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기 싫다며 제가 건넨 명함을 던져버리면서 실성한 개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인 그 여자와 갈라서게 만들려고 계획한 거 뻔히 안다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에도 상간녀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그 기회조차 발로 걷어차 버렸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넉넉한 이혼 이자료를 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끝으로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간녀한테도 가정이 깨지면서 얻게 된 손해에 대해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은 다음 완벽하게 관계 정리를 끝내게 되었네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전 남편이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땐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이 하는 말을 전부 들었어야 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말았어. 나 다시 돌아오고 싶어. 애들도 보고 싶고 예전에 행복했던 삶을 되찾고 싶다고. 당신이랑 이혼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뭘 바로 찾겠다는 거야? 우리는 벌써 못 볼 걸 다 봤잖아.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지?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다고 내 마음이 다시 바뀔 것 같아? 내가 말했던 요양병원 가봤나 봐?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이제 알겠지? 너는 평생 먼저 세상 떠나신 아버님의 죄를 대신 지어야 할 거야. 남편은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오열을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였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부가 오래전에 시모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시모한테 걸리는 바람에 상간녀를 데리고 도망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시부와의 관계를 밝히겠다며 난리를 친 적이 있었고 서로 몸싸움이 격해지다가 시부는 상간녀를 강하게 밀쳐버렸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넘어지면서 바닥에 돌출되어 있던 무언가에 눈을 다치게 되었고 결국 실명을 하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 시부의 상간녀도 가정이 있었는데 그 상간녀의 딸이 바로 지금의 상간녀였던 겁니다. 도망을 치고 잠적해버린 시부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시부가 살아있다고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눈을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 복수를 꿈꾸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시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눈에 장애를 입힌 남편의 집안을 용서할 수가 없어 자기 딸이 대신 복수해주길 원했던 거네요. 시모가 세월이 지났어도 시부의 상간녀의 얼굴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고 17억의 안과를 차려주는 대가로 남편의 발목을 잡아 평생 자기 집안을 위해 노동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미 상간녀의 집안과 계약 서류를 작성할 때 남편 집안의 재산도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화기를 한다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17억의 2배를 토해내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거죠. 안과의 명의는 상간녀로 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7억의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문제는 벌어들이는 수익도 모조리 다 상간녀 앞으로 넘어가게 되는 수익 구조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던 걸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서울권의 안가를 차릴 수 있게 된다는 희망 하나로 상간녀의 계약 조건을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시부의 상간녀가 계획했다는 걸 전부 다 알게 된 시모와 남편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부의 상간녀는 평생 앞도 못 보고 살아왔던 고통을 받아봐야 한다고 절대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돈을 쫓아서 시부의 상간녀의 집안을 선택했고 시부의 상간녀의 집안은 복수를 위해 접근한 사건이었네요. 둘 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게 훨씬 많을 텐데 두 집안 다 너무 미련한 것 같네요. 오히려 저는 이 정도의 피해에서 끝난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를 놓쳤다는 거에
평생 후회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앞일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느 가정의 부모님과 같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희 형제들은 자연스레 봐오면서 컸고요. 그렇게 저는 당연히 부부란 저런 모습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자랐죠. 그리고 전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성에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치원 원장님이 말했죠. 어머, 자기야. 내가 잘하는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 공무원이기도 하고 집안이 되게 괜찮거든? 만나나 볼래? 가볍게 만나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생각은 딱히 많이 없기도 하고. 혹시 결혼이 급하다면 저랑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집에서 아마 결혼을 급하게 원하는가 봐. 아무래도 아들 나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 될 자리가 너무 좋아. 며느리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참하다고 아주 좋아하는 거 있지? 한번 만나보고 생각해. 뭐 나경쌤이야 어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어차피 남자 다 거기서 거기다. 일단 내가 소개는 시켜줄 테니까 잘 만나보라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원장님이 소개해준 사람은 원장님이 잘 아는 지인의 아들이었죠. 집은 인테리어 회사를 크게 해서 살기 넉넉하다더라. 신랑이 인물이 훤칠하니 나와 잘 어울릴 것이다. 원장님의 좋은 말에 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만나는 첫날 시어머니 될 분이 같이 나왔죠. 당황스러웠어요. 간단히 남녀 소개팅으로만 알았던 자리가 어머님까지 나와서 선을 보는 느낌이 되어버려서요. 전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태어난 척 해야 했죠. 그날 봤던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과민할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어머, 안녕하세요. 원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까지 오시는 줄은 몰랐는데. 네. 안녕하세요. 엄마 성화에 나오긴 했는데 안 나왔으면 후회할 뻔했네요.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전 성수 엄마예요. 놀랬어요?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소개해준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인지 내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나와봤네요. 근데 나오길 아주 잘했네요. 이렇게 미인일 줄이야. 우리 원장님 안목이 있다니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미인이신데요. 앉으세요.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먼저 고르시면 제가 고를게요. 어머님까지 나와 당황했지만 분위기는 좋았어요. 저에 대해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될 사람보다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더 많았던 첫 만남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족관계부터 혈액형,
그리고 형제관계 모든 걸 다 물어보셨고 성격이 어떤 스타일일 것 같냐까지 물어보셨어요. 그날은 면접 보는 자리인 줄 알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시어머님은 절 너무 좋게 보았고 원장님한테 바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원장님도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꼭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시작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조금 걸리지만 워낙 저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여 그런 부분은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코드 또한 잘 맞았어요. 제가 주식 펀드 쪽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남편도 이쪽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요. 뭔가 솔메이트 같았습니다. 이렇게 잘 맞을 수 있구나. 그리고 어머님 또한 좋아 보이셨고요. 그렇게 전 행복하다 생각했죠. 아니, 성수 씨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에 든다고 하던지. 하긴 내가 우리 나경쌤 잘 보긴 했지. 그 집안에 딱이야, 딱. 에이, 그래도 어머님이 보통 아니셔 보이던데.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성수는 마음에 들지? 성수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 남자도 무난하니 아주 좋을 거야. 잘 됐으면 나 옷 한 벌 해주려나? 아, 그럼요. 그래도 어머님이 처음에 무서우실 줄 알았는데 너무 소탈하셔서 괜찮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살짝 그 어머니가 까다로우신데 그 까다로운 어머니한테 합격점을 받았으니 나경 선생님은 문제 없지, 안 그래? 잘 어울려. 전 그렇게 원장님 덕분에 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자잘한 트러블은 있었지만 여느 부부들과 마찬가지인 트러블이었기에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해서 막상 같이 살아보니 시어머니는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었어요.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재간을 고분고분하기를 바라셨고 시어머님의 말이 이 집안의 법이었죠. 시아버님조차도 시어머님을 대적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엔 너무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날 처음에 좋게 보던 시어머님이 맞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거의 기숙사 사감학교 선생님 같았습니다. 뭐든지 가르치는 말투였고 늘 학생 대하듯 모든 사람들을 대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부분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더 의아했어요. 사회 초년생이기도 했고 3년 정도 지낸 후 분가를 시켜주신다는 말씀에 결혼 후 시댁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아버님조차도 어머님 눈치를 많이 보고 사시더라고요. 왜 첫 만남 때 저를 보러 나오셨는지 이제야 하나하나 이해가 가게 되었죠.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옷부터 갈아입고 움직여라. 사회복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아참, 너네 시아버님은 안 들어왔니? 이 양반이 어딜 갔다가 아직까지 무소식이야? 아유, 정말 복장 터지게 한다니까. 예,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달라붙는 거 입지 말아라. 옷도 수수하게 입고 화장도 하지 말고, 알겠어? 처음엔 수수해서 좋더니 요새는 아주 결혼한 유부녀답지 않게 하고 다니는구나.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넌 유부녀야. 유부녀면 유부녀답게 하고 다녀야지. 안 그러니? 네?
어머님, 요새 다 그렇죠 뭐. 그리고 저는 화장을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해서요. 옷은 신경 쓸게요. 하지만 화장까지는 제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셨으면 해요. 성수 씨도 저 화장하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아줌마는 어딨니? 이 아줌마는 시장 다녀온다더니 어디 간 거야? 시어머니는 항상 신경 과민이었어요. 뭐든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질부터 내셨죠. 하지만 밖에선 그 누가 봐도 호인 그 자체였어요. 시어머니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장을 보는 시간조차도 계산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조금은 숨이 막혔죠.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는 이곳의 페이가 마음에 들어 다닌다고 했어요. 가끔은 저에게 힘들 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고 했고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얘기해주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사모님, 오늘 장을 보다가 아기가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아기 하나 사왔어요. 제가 저녁 맛있게 아기찜 해드릴게요.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왔다 갔다 1시간이면 되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1시간 30분이나 걸렸잖아요. 중간에 어디 샌 거 아니야? 아줌마, 돈 공짜로 먹어요? 아니면 밖에서 누구 만나는 거야? 나 이런 거에 예민한 거 몰라? 네? 버스를 놓쳐서 버스 기다리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간 철저히 지키도록 할게요. 아휴, 진짜 내가 짜증을 안 내려야 안 낼 수가 없다니까. 사람 부리는 것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 나원 참. 돈을 주면 돈값을 하란 말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시간 계산 틀리면 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지? 나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하지 마요. 제가 봐도 시어머니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제가 봐도 매우 까다로웠죠. 제가 일을 나가서 망정이지. 하루 종일 이 집에 같이 시어머니와 산다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았어요. 처음 저에게 했던 인자함은 사라지시고 시어머니는 늘 짜증과 신경과민을 달고 사셨어요. 유일하게 제 남편인 아들에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관대하기도 하셨고요. 어머님, 되게 신경과민 같아.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안 그러시나? 자긴 아무렇지도 않아? 어머님, 걱정돼. 왜? 그냥 엄마 성격이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뭐든 칼 같잖아. 가끔 숨 막힐 땐 있어도 그래도 난 나쁘지 않아. 오히려 무계획적 인간보단 나은 것 같아. 내가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봐. 자기한테 뭐라고 해? 그건 아니지? 그런 거면 말하고. 아니, 전혀 아니지. 그냥 가끔 보면 너무 신경과민으로 인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 강박도 좀 있으시고. 괜찮아. 평생을 저렇게 사신 분이라. 그럼 우리 아빠는 어떻겠어? 본인 성격이라 우리가 맞춰줘야지 뭐 어쩌겠어. 남편은 어머님의 신경과민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죠. 한 번은 제가 유치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과 길에서 마주쳐서 같이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얼마나 아버님을 쥐잡듯이 잡는지 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죠. 아버님은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아 했지만 전 꽤 심각해 보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와? 아니, 새아기는 걸어 다니니까 그렇다 해도 당신은 차가 있는데 왜 걸어온 거야? 중간에 누구 만난 거 아니에요? 나 속일 생각 마. 당신 충분히 차 타고 올 시간인데 왜 굳이 걸어왔으며 중간에 걸어서 누굴 만난 거야? 아, 또 왜 그래? 오늘 그냥 아침에 운동할 겸 사무실까지 걸어갔어. 그래서 걸어온 건데 내가 이걸 굳이 해명해야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굳이 걸어갔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줌마도 걸어서 시장 갔다고 하는데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당신? 그 정도면 평이야. 작작해. 참나, 한두 번도 아니고 CCTV 동네에 있는 거 다 보던지. 전 문 앞에서 바로 아버님을 다그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상상력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아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지만 제가 살면서 정말 겪지 않을 일이라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아버님을 의심했으면 매번 아버님은 저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까 생각도 들었고요. 어머님이 정말 신기했죠.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러 주방으로 내려갔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들볶다가 이젠 도우미 아주머니를 들볶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니, 아까 시장 갔다가 20분 비었잖아. 그때 우리 남편 만난 거 아니야? 남편이 차 안 가져간 것도 이상해. 안 그래?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아니라니깐요. 참 한두 번도 아니고 저 이러면 일 못해요. 제발 작작하세요. 아니라 이거지? 내가 둘이 눈빛 보낼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발뺌한다 이거지? 그래, 좋아. 아, 어머님, 아까 저 유치원 영양사 선생님이랑 장 보러 갈 때 아주머니 마주쳤었어요. 아주머니는 장 보고 있었고요. 그래? 오늘은 그렇게 잘 넘어갔다 이거지? 내가 아주 이것들 걸리기만 해봐라. 당신 오늘 새아기 때문에 산 줄 알아? 제가 더 죄송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도 시어머니의 이런 행패가 한두 번이 아닌 듯 그냥 넘어가셨지만 불륜녀로 몰아가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죄송스러운 마음에 일부러 아주머니에게 말도 시키고 기분도 풀어드리고 했어요. 아, 기분 나쁘시죠? 어머님이 약간 신경과민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아니야, 됐어요. 뭐 한두 번인감. 아휴, 저것도 병이지. 사장님만 불쌍하지. 맨날 철이 들볶이고. 아니, 그리고 결복은 얼마나 심한지? 닦은데 또 닦고 또 닦고. 에휴, 보고 있으면 아주 기가 찬다니까. 내가 작은 사모님한테만 하는 말인데 하여튼 저것도 중증 환자요. 안 그래? 얼른 분가할 수 있으면
분가해요. 혹시라도 불똥칠라. 아들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저러는지 몰라. 다행히 유쾌한 도우미 아주머니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래도 아주머니 성격이 참 서글서글하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전 늘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 일상이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출근, 퇴근을 반복하던 나날을 보내는 중 저희 유치원 원장님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유치원을 후원해온 사람이 저희 어머님이었다는 말을 들었죠. 아무리 넉넉한 형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유치원을 위해 계속 후원을 해주셨다는 게 제가 아는 어머님이 맞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보육원에도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놀라웠습니다. 어머, 몰랐어? 며느리라 알 줄 알았는데. 어쩜 우리 후원 회장님이 또 좋은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계셨구나. 나경 선생님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셔. 이 보육업계에서는 큰손이지. 얼마나 사람이 좋으셔, 안 그래? 자기는 같이 살아서 알 거 아니야. 집에서도 오나 하시지? 자기는 시집 잘 간 거라니까. 어머, 며느리 몰랐다는 게 감동이다. 아, 그러게요. 어머님이 후원하고 계셨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서 원장님이랑 알게 된 사이시구나. 그래도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데요? 와, 저도 어머님이 다시 보여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늘 신경감인인 어머님은 밖에서는 이렇게 후원도 하고 정말 호인이셨어요. 저도 보육원들 후원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머님이 엄청난 호인인 줄 아셨죠. 저조차도 조금 어머님이 과민할 뿐 좋은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어머님을 다시 보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빗나가듯이 어머님은 역시나 집에서는 늘 신경과민증 환자였고 의심병 환자였죠. 한 번은 제가 동창회를 갔다가 늦은 날 저를 처음으로 쥐잡듯이 잡는 모습에 신랑이 어머님을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이날 일이 잊혀지질 않아요. 아니, 너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는 거야? 유부녀가 저녁이다 먹고 빨리 들어올 것이지, 어? 어디 술까지 먹고? 네? 아니, 오랜만에 동창회라서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동문회라 다 여자친구들밖에 없어서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야? 거기 술집에서 누구랑 눈이 맞을 줄 알고 내가 걱정을 안 해? 너 진짜 웃긴다. 아주 대단해. 눈웃음 살살 치면서 밖에 나가서 뭐라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너 어디 내 손에 한번 걸려봐. 알겠어? 우리 착한 아들 두고 바람 피우는 날은 알아서 해.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바람이라뇨. 진짜 모욕 아닌가요? 제가 오늘 분명 늦는다고 말씀드렸고 성수 씨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저 정말 이러면 숨 막혀서 여기서 못 살아요. 제가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글러먹었네.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남자가 있긴 있구나. 엄마, 그만해. 아니,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셨어? 나경이가 그럴 인이에요? 아휴, 진짜 엄마가 골라놓고도 모르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무도 못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 너무 흥분하셨으니까 저희 먼저 올라갈게요. 올라가자. 전 그렇게 신랑과 2층 방으로 올라왔고 분이 안 풀렸죠. 불륜녀로 몰아가다뇨.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화를 참으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 참아지지 않더군요. 아버님과 도우미 아주머님이 항상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아무렇지 않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출근 잘하고. 내가 어제는 너무 흥분했지? 가끔 이런다 내가. 너도 갱년기 되면 알 거야. 맘에 담아두지 말거라. 네? 네, 다녀올게요. 오늘은 5시에 끝나는 거라 일찍 퇴근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가볼게요. 바깥일하는 사람 어련히 들어오는 거지. 천천히 와. 어차피 저녁은 아줌마가 하면 되니까 잘 다녀와라. 출근을 하면서도 찝찝하고 꺼림칙했습니다. 밤사이에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어머님은 그만큼 기분 변화가 심하신 분이었죠. 전 기분은 좋진 않았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분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짐을 싸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어머님을 말리시고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아이, 그만하라니까. 당신 병이야, 병. 아우, 진짜. 아니래도. 아까 나랑 같이 차 마신 여자는 우리 거래처 사장이고, 난 도우미 아주머니랑 따로 만난 적이 없다니까. 정말 왜 그래, 당신?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만 좀 해. 당신 병원 가야 해. 뭐예요? 아니, 그럼 내가 아까 그 찻집에서 본 여자가 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맞다니까. 저 곱슬머리 파출부 아줌마. 내 눈이 뭐 잘못 달린 줄 알아? 아니, 아줌마가 말해봐 당장. 오늘 낮에 시장 갔다가 내 남편 만났지? 아유, 아니라니까요. 아유, 진짜. 내가 이 집을 나가야지. 아니, 됐고요. 사모님, 더 이상 저도 이런 취급받기 싫네요. 저도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그동안 밀렸던 봉급이나 주세요. 자그마치 퇴직금 포함 1,000만 원이니까 당장 붙여요. 나도 못해 먹겠으니까. 당신 상간녀야. 내가 상간녀 소송하면 그보다 나한테 돈을 더 줘야 하는 거 몰라? 어디다 대고 봉급을 달래? 아우, 왜 이래, 진짜. 당신 정신 차려.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결혼 초부터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아유, 질린다, 질려. 뭐라고요? 상간녀? 말 다 했어? 병자 같아서 그동안 그러려니 했더니만
아주 죽을 불륜녀로 몰아가? 당장 돈 내놔! 그동안 밀린 봉급이 퇴직금 포함 1,000만 원이라고 들었을 때 제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렇게 밖에서 후원을 할 게 아니라 집안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월급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정말 어머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주머니가 안쓰러웠고 또 아버님조차도 너무 곤란해하셔서 안타까웠죠. 하지만 어머니를 아무도 말릴 순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냉장고에 있는 아주머니가 한 반찬들을 전부 다 엎지르곤 욕을 해대기 시작하셨죠.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시아버님과 아주버님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아무리 어머님을 말려봐도 어머님은 소용없었어요. 이 반찬들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치우고 가. 당신 손때 묻은 것들 다 치우란 말이야. 이 집 나가서 밖에서 만나려고 그러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니라고 하니까 말 좀 들어보자고요, 네? 어머님이 지금 너무 흥분을 하셔서 그래요. 입 다물어. 너도 한패야? 너도 네 시아빠 불륜 눈 감아주려고 그러는 거지? 너 쟤네가 얼마나 교활한 인간이란 거 몰라서 그래? 그만해, 당신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만할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이제 질린다. 우리가 끝내야 해. 아니, 그만하세요, 사모님. 정신이 빠져도 유분수지. 아휴, 됐고, 제 봉급이나 주시란 말이에요. 그럼 나갈 테니까. 아주머니는 밀린 봉급을 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절대 이 집에선 못 나간다고 했죠. 나가서 남편을 따로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였어요. 결국 아주머니는 분에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는 문 밖에서 소금을 뿌려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시아버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할 말을 잃은 듯 방으로 들어가셨죠. 정말 그날은 악몽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정말 아버님이 바람을 피웠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어머님의 세뇌는 무서운 것이었죠. 그렇게 일이 일단락이 되었고 전 출근 후 아주머님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몰래 밖에서 따로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작은 사모님, 저예요. 도저히 큰 사모님이랑은 말이 안 통해서 혹시 밖에서 따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그럼요. 죄송해요. 일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럼 제 점심시간이 1시니까 이따 뵙도록 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아주머님을 만나러 나갔어요. 아주머님은 밖에서 뵈니 오히려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죄송했지만요.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휴, 죄송해요. 정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혹시 월급 아직도 못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뵙자고 했어요. 사장님한테 전화했다간 또 사달이 날 것 같아서. 그래도 사장님은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런 오해 받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사모님도 정신이 멀쩡할 땐 잘해주시기도 했으니까요. 작은 사모님한테 얘기할 건 아닌데. 아니에요. 남편도 이 사실 알고 마음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먼저 전화드리고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일단 제가 가진 돈 500만 원이에요. 이거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500은 마련하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남편도 이 내용을 알고 있던 터라 저에게 혹시라도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면 돈을 주라고 하였고요. 전 일단 제 사비를 털어 아주머니에게 돈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제 돈이 남편 돈이고 남편 돈이 제 돈이니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에 이체해 왔죠. 당연히 받아야 될 밀린 봉급 중에 일부였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제가 챙겨드린 밀린 500만 원을 받아들고 감동하신 눈빛이었어요. 돈 얘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미리 주었으니까요. 아이고, 제가 오늘 돈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사모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미리 챙겨드리는 건 당연하죠. 아주머니도 일하신 금액이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기도 하고요. 아유, 정말 작은 사모님, 사장님, 그리고 도련님 다 너무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죄송하네요. 제가 버티질 못해가지고. 아니요, 절대요. 저도 이해해요. 그동안도 많이 버티신 거죠. 에휴, 그래도 좋으신 분이긴 한데 예민하시고 뭔가 하나에 꽂히시면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도 너무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 아유,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작은 사모님, 제가 선물 드릴 건 없고 뭐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해드릴 게 딱히 이것뿐이에요. 네? 비밀이요? 뭔데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뭐 어떤 건데요? 집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얘기?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 초대박이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죠.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그 삼진전자 있죠? 그거 주식 좀 사나요? 내가 이거 절대 어디서 공유 안 하는 정보인데 그동안 작은 사모님이 내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잘해줘서 해주는 얘기예요. 나 어디 가서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아주머니가 한 말은 주식을 좀 사놓으라는 거였어요. 이 말만을 남기고 아주머니는 사라졌죠. 전 가뜩이나 주식이나 펀드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으로 나머지 주식을 아주머니가 말한 주식에 몰빵하였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꼼꼼한 편이긴 한데 그땐 뭐가 홀렸는지 제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아주머니가 말한 주식에 몰빵하였죠. 결과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초대박이었죠. 아주머니가 말해주신 주식 정보로 인해 제가 대박이 났어요. 전 아주머니에게 전화로 감사 인사나 만나서 감사를 표하고 싶어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500은 당연히 입금해 드렸고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주신 천사 같았죠. 갑자기 선물을 주시고 어디론가 떠나신 느낌이었어요. 여보, 나 대박 났어. 지금 주식 얼만 줄 알아? 이것 봐.
어떡해. 나 심장 떨려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 자기야. 헐. 지금 이게 수익 몇 %야? 헐. 수익 2000%? 아, 이게 말이 돼? 아니, 이런 정보는 어디서 한 거야?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 알려주신 거 있지?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아니, 근데 연락이 안 되셔. 감사 표시라도 해야 하는데. 전 그렇게 갑작스럽게 떼부자가 됐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았죠. 워낙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컸기도 했고, 단기간에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전 일단 이 돈으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아동보호시설에 기부를 좀 했죠. 그리고 나머지 전부 현금화하여 조그만 신도시에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요. 믿기지가 않았죠. 그리고 제 꿈이었던 유치원을 설립했어요. 오래도록 일했던 원장님 품을 떠나 제가 단독으로 사업자를 내서 시작했죠. 시어머니도 제가 유치원을 열었다는 걸 제일 반가워 하셨고요. 그렇게 전 유치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축하해 주셨고 아버님도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조심스레 어머님께 분가 이야기를 꺼냈죠. 아무래도 이젠 정신적으로도 조금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저 혹시 성수 씨랑 분가 한번 계획해봐도 될까요? 어머님이랑 먼 곳은 아니고 그냥 동네에 알아볼 건데. 분가? 왜? 나가서 뭐 하려고 분가를 하려고 하니? 아직 3년도 안 채웠잖아. 그 문제는 좀 두고 보자. 에이, 분가 시켜. 이렇게 애들이 독립적으로 잘해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참나? 이제 나랑 둘이 살아요, 아주. 나도 당신이랑 안 떨어지고 집에만 있을 테니까 애들도 없이 어때? 그래야 당신이 안심을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우리 둘이? 그래, 한번 너네 분가 생각해보자. 어차피 가까운데 살면 내가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고 성수도 말했었고. 아버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고, 어머님은 아버님과 하루 종일 붙어 계시다가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세요. 신경과민성과 더불어 의부증에 대한 치료요. 아무래도 집에 아무도 없이 아버님만 계시니 조금 더 안정을 찾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머님의 증세가 조금 나아지셔서 저희 집에 문제가 전혀 없게 되었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 잡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러려니 합니다. 완벽히 좋아지셨다기보다는 조금은 덜 하려고 요새 노력도 하시고 병원도 잘 다니시고 계세요. 전 도우미 아주머니 덕분에 뭔가 돈도 벌고 분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제가 그냥 지나가는 호의를 베푼 것이 도우미 아주머니의 좋은 정보로 인해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참 간사한 게 돈이 수중에 많이 있으니 사람이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그때 이후로 주식은 손 떼고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의문인 건 그 아주머니의 정보력이 정말 의문이에요. 남편도 주식 공부를 꽤나 했던 터라 이런 분야는 빠삭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저에겐. 많이 느꼈어요. 뭐든지 친절을 베풀고 남에게 잘하자고 말이죠. 뭐든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일도 있으시겠죠? 저도 제 이야기를 쓰면서도 몸이 들썩들썩해요. 그때가 생각나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